시어머니 임종을 지키던 그날 밤이 벌써 일주일 전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미경, 올해 55입니다. 결혼한 지 30해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께 큰 소리 낸 적이 없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죠. 장례식장 앞마당에서 마지막 빈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하던 일, 명절 때마다 혼자서 온 집안 음식 준비하던 일,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서 밤새 간병하던 일들 말이에요. 미경아, 수고 많았다. 남편 태수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짜 고마움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위로가 더 많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큰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30살이 된 아들은 언제나 할머니보다는 자신의 일이 더 바쁜 사람이었죠. 둘째 딸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살의 딸은 할머니 장례식 기간에도 회사 일 때문에 휴대폰을 놓지 못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구박했던 시어머니였지만 막상 돌아가시니 뭔가 큰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이제 좀 편해지겠네. 지은이가 말했지만 저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해진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30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미경 여사님이시죠? 김복순 어르신의 유언장 공개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유언장이라니.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큰돈과는 거리가 멀었던 우리 집에서 유언장이라니 뭔가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목요일 오후 2시 저희 가족은 모두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남편 태수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왔고 아이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준호는 계속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법무사가 봉투를 뜯는 순간 사무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죠. 부동산 관련 내용이 있네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가 건물 1동, 시가 약 3억 원 상당을 며느리 박미경에게 유증한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저에게 준다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그걸 며느리인 저에게 물려준다니. 법무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기분이었어요. 잠깐만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남편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어조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유언장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용돈 몇만 원 받았으며 살았던 제가 갑자기 3억 원짜리 건물의 주인이 된다니 꿈 같은 일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는 길, 가족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을 텐데 그날은 모두 조용했어요. 미경아, 축하한다. 태수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축하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대박이다.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예뻐하셨나 봐. 지은이가 말했지만 그 말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그 큰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신 걸까요? 아들인 태수에게 주지 않고 며느리인 저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유산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30년 동안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 건물의 주인이 된 건가?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불안감도 느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 말이에요.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건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남편 태수가 신문을 보며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미경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태수가 아침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들어본 적 없는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태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나 제 앞에서는 무심했던 남편이 그날만은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산 말인데 시작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3억 원의 건물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경아, 솔직히 말해서 넌 그런 큰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 지금까지 용돈도 제대로 관리 못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일만 하며 살았다고 해서 저를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이혼해서 재산을 반반 나누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너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태수가 일어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제가 너무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거든요.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부부였는데 갑자기 이혼 이야기가 나오다니.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우리 사이에 애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왔을 뿐이지.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마치 30년의 결혼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다 큰 애들이고 이해할 거야. 요즘 시대에 이혼이 뭐 대수냐.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유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혼해서 절반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혹시 유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냥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거짓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준호야, 와서 앉아라.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태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하기로 했다. 준호가 깜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래요?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 많다고 하던데 서로 합의해야 하시는 거죠? 아들마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시 준호도 재산 이야기부터 꺼내는군요. 법적으로 반반 나누는 게 원칙이지. 태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주신 건물도요? 당연하지.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야. 저는 그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속셈인지를. 잠깐만요. 그 건물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 이상 공동재산이야. 법적으로 그래.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도 제가 낳아 기른 아들도 모두 저를 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으니까. 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는데 하루 만에 이혼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다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화가 났어요. 아니, 분노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3억짜리 건물 하나 생겼다고 이렇게 돌변하다니. 정말 사람이 돈 앞에서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을 새우다시피 한 저는 새벽 5시가 되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모두 잠든 사이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와서도 계속 걸었어요.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가끔 조깅하는 사람들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태수의 차가운 목소리, 준호의 계산적인 눈빛. 정말 이들이 제가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맞나 싶었습니다. 한강공원까지 왔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가져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네. 잠깐 산책 나왔어. 아, 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서 들었는데 정말 이혼하시려고 하세요? 지은이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랑 계속 사시는 것보다 혼자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지은이도 결국 그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혼자 사는 게 나을까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렜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저는 예전에 다니던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결혼하기 전 직장 다닐 때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그때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씩 사들고 갔었죠. 어머, 미경 씨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카페 사장 김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하신 후로는 거의 못 뵀는데. 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하게, 정말 평범하기만 했죠. 너무 평범해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고 살았어요. 예전에 회사 다니실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능력 있으셨잖아요. 영업부에서 일하셨던 거 맞죠? 김 사장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업부에서 일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다니. 네, 맞아요.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신입인데도 실적이 제일 좋았다고 하던데. 그때가 떠올랐어요. 25살이었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었죠. 신입사원이었지만
누구보다 성과를 냈고 상사들도 저를 인정해 줬었어요. 지금도 일하세요? 아니요.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도 능력은 그대로 있으실 텐데.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 능력이 그대로 있을까요? 30년 동안 집안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였어요.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상가 건물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어느 지역 말씀이세요? 역삼동이요. 중개사가 컴퓨터를 찾아보더니 말했어요. 역삼동이면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계시면 상당한 수익이 나오겠네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저는 그제야 실감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재산을 물려받았는지를. 건물 관리는 어렵나요? 직접 하시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관리회사에 맡기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태수는 회사에 가고 없었고 아이들도 각자 일을 하러 나간 후였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지만 정작 제가 원하는 게 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이혼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걸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이혼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어요. 태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뭘 더 생각해?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 이틀에 결정할 일은 아니죠.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생각할 거야?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한 달? 네. 한 달 후에 제 답을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니까요. 한 달.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달.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얻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도서관도 가보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 근처도 가보고 때로는 그냥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태수와 아이들이 계속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특히 태수는 제가 한 달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거야? 매일 아침마다 듣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어요. 미경아, 아버지다. 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냐?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버지는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지내시면서도 꼿꼿하게 사셨거든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버지가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왜 연락 안 했어? 너무 바빠서요. 바쁘긴. 내일 시간 있으면 아버지 집에 좀 와라. 할 말이 있어. 아버지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앉아라. 차 끓여줄게. 아버지가 직접 차를 끓여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거였죠. 아버지, 제가 할게요. 괜찮다. 아버지가 해줄게. 아버지가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친정집을 둘러봤어요.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자, 마셔보거라. 아버지가 차를 건네주시며 제 앞에 앉으셨어요. 미경아,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지? 아버지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역시 저를 키운 아버지라서 제 상태를 한눈에 아시는 거였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유산 이야기부터 태수의 이혼 요구까지. 아버지는 끝까지 말없이 들어주셨어요. 가끔 고개만 끄덕이시면서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건지. 미경아,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했었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는 아버지였어요. 결혼할 때 말씀이세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결혼 전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해서도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았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엄해졌어요. 30년 동안 너 자신은 어디 갔더냐? 박미경은 어디로 갔고?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지, 박미경으로는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냐? 기억해요. 너는 우리 집 막내딸이었지만 제일 똑똑했어. 오빠들보다도 머리가 좋았지.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자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회사 다닐 때도 그랬잖아. 신입사원인데도 실적이 제일 좋다고 상사가 아버지한테 전화까지 했었어. 그때가 생각났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었죠. 그리고 성과도 좋았고요. 그런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바보가 되는 줄 아냐? 아버지의 말씀에 뜨끔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왜 남편 눈치만 보고 살았냐? 그게 여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도리가 뭐가 도리야? 그건 노예지. 도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미경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는 아직 젊어. 55이 뭐가 늙었다고? 하지만 아버지, 지금까지 집안일만 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일어나서 서재로 가시더니 뭔가를 가져오셨어요. 이거 봐라.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상을 받았던 기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 우리 딸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간직하고 계셨다니. 미경아, 시어머니가 너한테 그 재산을 준 이유가 뭘까?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도 알았던 거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아들한테 주지 않고 며느리한테 준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다만 이제부터는 남편 눈치 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 생각에는 이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가 당당해지는 거야.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뭔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전에 영업일 할 때 만났던 사람들 연락처 아직 가지고 계세요? 갑자기, 왜? 혹시나 해서요. 서재에 있을 거야. 가져다 줄까? 네,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가져다 주신 오래된 다이어리에는 정말로 예전 동료들과 거래처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일하고 있을까요? 한번 연락해보면 되잖아.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맞았어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정에 다녀왔어요. 친정에서 뭐 했어? 아버지와 이야기했어요. 태수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달라진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혹시 아버지한테 우리 이혼 이야기했어? 네. 뭐라고 하시던데? 제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주신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30년 전의 제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한번 연락해 볼까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미경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몇 명은 아직도 연락이 닿았어요. 그 중에서 김 과장님은 지금 다른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계셨고, 제가 연락했을 때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미경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부동산이요. 물론이죠. 제가 지금 부동산 투자 쪽 일도 하고 있거든요. 김 과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상가 건물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러 갔다가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온 거예요. 겉표지에는 사업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궁금해서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꼼꼼한 필체로 각종 부동산 거래 내역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작은 규모의 부동산 투자를 해오신 것 같았어요. 더 신기한 건 제 이름이 곳곳에 적혀 있다는 거였어요. 미경이는 숫자에 밝다. 태수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르다. 미경이가 장을 보는 걸 보니 가격 흥정을 잘한다. 사업 감각이 있어 보인다. 며느리가 전화로 보험 상담받는 걸 들어보니 질문이 날카롭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관찰하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수첩을 계속 넘기다 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태수는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다. 큰 돈을 맡기기에는 위험하다. 준호는 아버지를 닮았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지은이는 영리하지만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 가족 사업에는 관심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모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은 미경이 뿐이다. 이 며느리만이 내 뜻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태수에게 주면 한 번에 다 날려버릴 것이고 아이들에게 주면 제각각 나눠 가져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미경이는 다르다.
이 여자는 가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미경아, 내가 죽으면 너는 힘들어질 거야. 태수와 아이들이 너를 함부로 대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너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내가 남긴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라.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평생 저를 구박하시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저를 이렇게 믿고 계셨다니. 수첩 마지막 장에는 몇 개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김 사장, 세무사 박 선생, 변호사 이 선생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그 연락처들을 옮겨 적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가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수첩을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미경아, 뭐해? 시어머니 방 정리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런데 말인데. 태수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뭐예요?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이상했어요. 태수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태수는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선뜻 꺼내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날 밤 태수가 먼저 잠자리에 들고 난 후에 저는 시어머니 수첩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읽을수록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회사에 간 후에 저는 시어머니 수첩에 적힌 연락처 중 하나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부동산 김 사장이라고 적힌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복순 여사님과 거래하셨던 분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며느리 박미경입니다. 아, 며느리분이시군요. 어르신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께서 며느리분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김 사장님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이 정말 똑똑한 분이셨어요. 부동산 보는 눈이 남달랐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며느리분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셨어요. 이 며느리만큼은 믿을 만하다고,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다고요. 다른 가족들이요? 아들분이나 손자분들은 어르신을 많이 찾아뵙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이 섭섭해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 재산을 남겨주신 이유를 이제야 정확히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우편물을 발견했어요. 법무법인에서 온 서류였는데 받는 사람이 태수로 되어 있었어요. 궁금해서 봉투를 들여다보니 재산분할 소송 준비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수가 벌써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서 태수가 평소에 서류를 보관하는 서재를 뒤져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관련 자료들,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려는 계획서, 심지어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시나리오까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경아, 내가 죽으면 너는 힘들어질 거야. 태수와 아이들이 너를 함부로 대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태수의 서류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시어머니 수첩을 꼭 안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확실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고 제 능력을 믿어달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수첩에 적힌 연락처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수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도 준비를 해야죠.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태수의 서류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태수와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정말로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신청서였어요. 저를 상대로 태수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였죠. 미경아, 이것 좀 봐. 태수가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르는 척했어요. 재산분할 소송이야. 이혼 절차 밟는 거지. 제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걸 보내요? 한 달이나 질질 끌었잖아.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나아. 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30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송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예요? 제가 언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요즘 행동이 이상하잖아. 갑자기 친정 드나들고 예전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의사소견서도 받아놨어. 의사소견서요? 너가 모르는 사이에 받은 거야. 신경정신과에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언제 신경정신과에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 간 적 없어요. 증거가 있어. 병원 기록도 있고. 태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진단서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가짜였어요. 제가 가본 적도 없는 병원에서 받았다는 가짜 진단서였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제 이런 병원에 갔어요? 기억 못하는 것도 증상이야. 태수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준호와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희도 걱정돼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뭐가 걱정이라는 거니? 요즘 엄마 행동이 좀 이상해요. 갑자기 옛날 사람들 만나고 혼자 돌아다니고. 그게 뭐가 이상해? 엄마 나이에 그런 행동은 좀. 준호도 거들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들이 진짜로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 맞니?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은이가 마치 환자를 달래듯이 말했어요. 그날 오후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경 님이시죠? 재산분할 소송 관련해서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가는 날 저는 혼자였어요. 변호사도 없이 혼자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상대편에는 태수와 아이들, 그리고 변호사까지 총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박미경 씨,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나요? 상대편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받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단서가 있는데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고 하시는 근거가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최근 행동도 이상했다고 가족들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태수가 증인석에 나와서 말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돌아다니고 옛날 사람들을 만나고. 그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30년 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며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요. 준호와 지은이도 같은 식으로 증언했어요. 마치 연습을 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박미경 씨,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으셨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네. 아직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재판 때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나올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가족들이 저를 완전히 적으로 돌렸고 저는 혼자서 이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나 만나서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결혼하면서 다들 연락이 끊어졌고 친정 아버지한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미경 님이시죠? 김복순 어르신과 거래했던 세무사 박성우입니다. 시어머니 수첩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아, 네. 어르신 소식 들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전화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이 생전에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요. 저는 약속을 잡았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었고 혹시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만난 박 세무사는 친절한 분이었어요. 어르신이 생전에 며느리분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혹시 가족들과 재산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이 봉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박 세무사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도 모릅니다. 어르신이 밀봉해서 주셨거든요. 며느리에게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집으로 돌아가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시어머니 손글씨로 된 편지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경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태수와 아이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있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건 태수의 숨겨진 빚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주식 투자 실패,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내역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지원해 주셨던 거였죠.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들이 너를 괴롭히면 이 서류들을 보여줘라. 그러면 누가 진짜로 이 집안을 위해 희생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도 본격적으로 맞서 싸워야겠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증거들을 발견한 다음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는 시어머니 수첩에 적힌 연락처들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 박성우 씨를 시작으로 부동산 중개업체 김 사장, 그리고 변호사 이 선생까지 시어머니가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로 만난 건 변호사 이 선생이었어요. 박미경 님이시군요. 김복순 어르신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요? 며느리분이 정말 똑똑하다고, 언젠가 큰일을 하실 분이라고 하셨어요. 변호사 이 선생은 제 상황을 듣고 나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상대방이 가짜 진단서를 사용했다면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역고발이 가능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어르신이 남겨주신 자료들을 보니 상대방의 약점이 많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서류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태수의 숨겨진 빚, 아이들에게 몰래 지원해 준 돈들의 증거가 모두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더 곤란해질 거예요. 다음으로 만난 부동산 김 사장님도 반가워해 주셨어요. 어르신이 늘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분에게는 사업 감각이 있다고요. 사업 감각이요? 네. 어르신이 부동산 거래할 때 종종 며느리분 의견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하신다고 감탄하셨어요. 김 사장님은 제가 물려받은 상가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 건물 위치가 정말 좋아요.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유동인구도 많고 제대로만 운영하면 월 임대 수익이 상당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어요. 김 과장님 외에도 몇 명 더 연락이 닿았는데 모두들 반가워했어요. 미경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때 얼마나 일 잘했는데 지금 뭐 하세요? 작은 컨설팅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복귀 생각 있으세요? 복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태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볼 일이 있어서요. 요즘 자꾸 돌아다니네. 재판도 곧인데. 태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어요. 저를 완전히 무력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였죠. 태수 씨, 왜? 혹시 숨기고 있는 빚이 있어요?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요. 만약에 있다면 미리 말해주세요. 빚이 뭐가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태수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자료가 정확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상가 건물을 직접 가서 둘러봤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2층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임차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두들 시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새로운 건물주인 저에게도 호의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임대료도 적당히 받으시고 건물 관리도 잘해주시고 며느리분이 물려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건물을 둘러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1층 카페 옆 빈 공간을 활용하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았고 2층도 리모델링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 사장님께 다시 연락했어요. 혹시 건물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말씀드렸어요. 김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사업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이런 걸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주 금요일 저는 예전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었어요. 미경 씨, 정말 복귀 생각 없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구하고 있는데 부동산 쪽 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경 씨 성격에 맞을 것 같아요. 동료들의 제안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태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경아, 재판 전에 합의하자. 합의요? 재산 반반 나누고 조용히 이혼하자는 거야. 태수의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합의를 하자고? 왜 갑자기 합의를 하자고 해요? 재판까지 갈 필요 없잖아. 서로 상처만 더 커질 텐데.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죄송해요. 재판까지 가보겠어요. 뭐라고? 제가 정말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법정에서 확인해 보겠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판 전날 저는 변호사 이 선생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준비는 다 되셨죠? 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어요. 시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들이 정말 결정적이에요. 상대방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서는 저의 모습은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수와 아이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미경 씨, 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셨네요. 판사가 말했어요. 네. 그리고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 이 선생이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자료들을 차례로 제출했어요. 태수의 숨겨진 빚 증거, 아이들에게 몰래 지원해 준 돈의 증거, 그리고 가짜 진단서에 대한 반박 자료까지. 이 자료들을 보시면 원고 측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이런 자료들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합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증거들입니다. 그때 저도 증인석에 나섰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3억 원 상당의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가족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들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말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셨는지 이제 알겠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태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경아, 우리 이러지 말자.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제발 합의하자. 죄송해요. 저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상가 건물에 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제 안에 숨어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였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박미경으로 살겠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미경으로 말이에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태수의 재산분할 요구는 기각되었어요. 오히려 태수의 숨겨진 빚들이 드러나면서 그가 더 곤란한 처지에 놓였죠. 지금 저는 제 상가 건물 2층에 마련한 작은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제가 운영하는 1층 카페가 보여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6개월 전과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물을 기반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부동산 컨설팅 업체도 차렸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잠들어 있던 제 능력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면서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성취감이라는 걸 다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태수와 아이들이 조금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자로, 나중에는 전화로.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사업은 잘 되세요? 응,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 알았구나.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사업도 잘하시고. 아이들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반가우면서도 씁쓸했거든요. 태수는 아직도 자존심 때문인지 직접 연락은 안 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안부는 전해오고 있어요.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요. 그래? 네. 엄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어젯밤에는 태수가 제 카페 앞을 서성이는 걸 봤어요. 들어오지는 못하고 멀찌감치서 그냥 바라보다가 돌아가더라고요. 뭔가 안쓰러웠어요. 사실 저도 이제는 화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분했고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태수도 아이들도 결국은 돈 앞에서 흔들린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오후 저는 시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매달 한 번씩 가서 안부를 전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산소 앞에서 혼잣말을 하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왜 저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셨던 거죠.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건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정 아버지께 들렀어요. 요즘 아버지는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용기를 주셨으니까. 아니야. 원래 너희 안에 있던 거야. 다만 때가 되어서 나온 거지. 아버지와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사업을 더 확장할 생각이야. 조금씩요. 너무 욕심내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래, 그게 좋아. 욕심은 사람을 망치는 법이니까. 태수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실감한 말씀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에 잠깐 들렀어요.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단골 손님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인사하셨어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그런데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사업을 혼자서 다 하시다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페에서 나와 아파트로 향하는데 멀리서 태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를 본 태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경아, 네,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선뜻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경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알고 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내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만, 너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까 다행이야.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 어머니가 내 능력을 알아봐 주셨구나.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하고 싶어도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태수 씨, 응?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뭐? 이혼은 안 할게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앞으로는 서로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가요. 저는 제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 일을 하고. 정말 괜찮아?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서로를 존중해요. 그리고 다시는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말해주세요. 엄마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독립적인 여성이 되고 싶어요.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준호도 한마디 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철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모시지 말고 친구처럼 지내자. 친구요? 응. 이제는 친구가 되어보자.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껴요. 55이라는 나이가 결코 늦지 않다는 것,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고 가족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박미경으로 살아가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제 카페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고, 새로운 손님들이 올 거고,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제가 되었습니다. 55살 박미경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시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게 진짜 선물을 주셔서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